김원장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파트너인 우석진 교수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요즘 독감이 난리잖아요. 우석진 교수가 또 독감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몸져 누우셨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하실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오붓하게 김원장 기자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빨리 나으십시오. 그리고 김 기자도 진짜 조심하시고요. 네, 독감이 알겠습니다. 엄청 독하다고 하던데. 네. 자, 요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설 연휴 대체 공휴일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27일 월요일로 결정이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월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31일로 했었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보통은 먼저 일하고 뒤에 쉴 것이냐, 쉬고 뒤에 일할 것이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보통 아마 그리스나 남유럽 사람들은 먼저 쉬고 뒤에 일하겠다 그러겠지만 우리는 월요일 날 일하고 뒤로 붙여주지 이런 여론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정부가 왜 그걸 몰랐겠어요? 근데 이제 말일 날은 보통 기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회계 정리, 장부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붙인 것 같아요. 네. 근데 31일만 또 딱 슬기롭게 넘어가면 토일로 또 이어지잖아요. 9일이라서 그러니까 진짜 이제 선진국이 보통 이렇게 놀잖아요. 네. 우리도 이제 그럴 기회인데 차별화가 그날 못 쉬시잖아요. 그렇죠. 네. 못 쉬는 분들도 많고 대기업들은 아마 다 쉴 거고요. 네. 대기업들은 9일 쉴 거고 공무원들 다 쉴 거고 어디가 쉬는지 관심 많은 업종 중에 하나 어린이집. 그렇죠. 제가 그제 어디 다른 방송사에서 방송하는데 우리 기자 후배분이 아이 맡길 데 없어서 자기는 회사는 안 나와도 되는데 못 쉰다. 네, 이런 부분들 조금 미리 말해주면 좋을 텐데. 제가 여쭤보려는 게 아니 대체 공휴일은 보통 달력은 그 연초에 나오잖아요. 네. 그럼 빨간 날 다 찍혀 나오잖아요. 네. 그럼 1년 계획 얼마든지 세울 수 있잖아요. 대체 공휴일 줄 건 미리 주면 좀 안 됩니까? 그것도 정부나 정치권에서 어려운 일이 아닌데 네.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리 해놓으면 해외 계획을 잡아서 이게 이제 우리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쉬는데 우리가 이게 생산을 못 하잖아요. 하루 생산 못 하는 걸 감안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 쉬기 때문에 사실은 뭐 경제 효과가 얼마다 하는데 총 편익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경제에 얼마나 이로운지는 사실은 뭐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옵니다. 그럼 해외로 나갈까 봐 미리 안 정한다는 얘기인가요? 해외로 나가면 이거 진짜 말짱 꽝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안 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네. 그래서 미리 썰인 거죠, 그거는. 그거야 뭐 정부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미리 정해주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요일별 휴일제. 어린이날이 우리가 5월 5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꼭 어린이날을 그 5월 5일 날 할 필요 많아요. 5월의 첫 번째 월요일. 미국은 보통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5월의 마지막 첫 번째 금요일 이렇게 하면 연휴가 붙으니까 그렇죠. 소비 진작 효과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러니까 특정 일을 딱 기념해야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어린이날이나 이런 것들은 꼭 그 특정한 날짜로 꼭 못 박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몇 개만 좀 옮겨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재계에서는 지금 몇 년 사이에 이제 우리가 임시공휴일이 늘다 보니까 대체공휴일이 늘다 보니까 소비 진작 효과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걸 계산할 수는 없어요. 경제학은 이 물리학이나 화학처럼 이렇게 숫자가 정확히 안 나옵니다. 맨날 싸우잖아요. 왼쪽 오른쪽이. 다만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노동 시간이 길다는 건 이건 뭐 수치로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주 5일째 할 때도 기억하시잖아요. 나라 망한다고 얼마나 많이 걱정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주 6일 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법이 정한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1년에 34일 평균적으로 더 일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OECD 선진국 독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1년에 석 달 더 놀아요. 석 달이요? 네. OECD 평균보다 우리가 60일 더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세 달 더 놀아도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노동 생산성 이런 것 이야기하면 이제 이야기가 많이 달라. 우리는 뭐 1시간 반씩 점심 먹고 뭐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길어지는데 하여튼 우리가 근로시간 줄이는 거, 그 근로시간 줄이면서 일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는 거, 이런 부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시휴일을 지정하는 거는 우리가 뭐 가야 할 방향이다. 이 부분은 뭐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3인칭 관찰자 시점 말고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그래서 김 기자는 어떻게 설 연휴에 푹 쉬십니까? 어떻습니까?
좀 푹 쉴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부럽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요 하나만 부연설면 아니 노동 생산성이 선진국보다 현격하게 떨어진다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빡센 나라가 어딨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가만 보면 우리는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 게 빡셉니다. 어떤 공무원이 되는 고시 의사가 되는 네. 이런 게 선진국보다 굉장히 경쟁이 강하고 네. 막상 그 자격을 취득하면 그 공기업에 들어가면 뭐 그 교수가 되면 그 안에서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보다 느슨하다. 예.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네. 지금 이제 워낙 그 탄핵 국면 그다음에 체포 국면 때문이긴 좀 묻히기는 했지만 사실 교육계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던 게 고교 무상교육 예산 네. 이 문제였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제가? 그 이제 일몰제라 조금 더 연장해서 정부가 또 지원하자. 또 해마다 요만큼 연장해서 지원 한 9,400억 정도 되는데 고교 무상 교육에 지원되는 정부가 이제 우리 교육 예산 대부분 정부가 교부하는 지방에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국세로 걷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9,400억 정도 되는데 올해까지 연장하자 이 법안이 통과돼서 국회로 올라왔는데 최상목 대행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제의 요구를 했는데 그럼 이제 9,400억 정도 대부분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국의 교육청에서 불효불급한 다른 예산을 줄이겠지요. 뭐 고교 무상 교육을 안 한다는 건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뭐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뭐 늘범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 중에 어느 예산을 줄이겠죠. 네.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번 정부 30개월 동안 재정 적자는 250조입니다. 왜 250조나 됐을까? 돈을 펑펑 쓴 게 아니고 세금을 조금 걷어서 그렇습니다. 세수 펑크 때문에. 네. 세금을 조금 걷었는데 어떤 분 우리 한 80조 정도 덜 걷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30개월 동안 2년 반 동안. 근데 이제 어디서 많이 덜 걷었느냐 그러면 법인세가 한 27조 원, 소득세가 한 21조 원, 뭐 종부세 같은 것도 2년 6개월 해 보니까 한 8조 원 정도 덜 걷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80조를 덜 걷었는데 네. 그러니까 기업이나 종부세를 내는 넉넉한 분들에게 덜 걷었는데 정부 입장은 그분들의 세금은 덜 걷었는데 그렇게 해서 세수가 부족하니 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은 우리가 정부가 1년에 9,400억 지원해 주는 거 그거 깎을 테니까 교육청이나 부모들이 좀 알아서 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말할 때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이쪽 국민하고 세금을 많이 깎아준 국민하고 이렇게 뭘 나누는 건 아주 안 좋은 건데요. 네, 제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쉽게 설명드리자면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하고 이거 어떻게 차이가 나서 이쪽은 깎아주고요. 그래서 깎아서 세수가 없으니 이쪽 분들이 조금 부담하세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이 부자 감세에 대해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근데 쉽게 드러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계산해도 정부가 총 걷어들이는 세수 보따리가 줄었습니다. 네, 거기서 어떤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보면 정부가 어디서 많이 깎고 어디서 덜 깎았는지가 나옵니다. 네. 보통 법인세는 기업이 돈 벌어서 내는 세금은 1년에 한 24% 정도 됩니다. 우리 전체 세수의 4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잘해줘서. 근데 그게 이번 정부 들어서 17%까지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네. 뭐가 높아졌을까요? 뭐가 높아졌는데? 소득세 월급쟁이들은 보통 10년 정도 쭉 보면 우리 세수에서 우리가 세금 걷는 보따리에서 월급쟁이가 내는 세금의 비율은 한 1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17%까지 껑쭉 높아졌습니다. 오호. 네, 이 보따리가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예. 네. 역시 유리지갑이고 네. 그냥 만만한 건 월급쟁이다. 뭐 네. 이 얘기가 또 통설이 다시 한번 확인되네요. 그러니까 넉넉한 분들 또는 기업,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뭐 나쁘다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네. 그 정답은 알 수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네. 그래서 법인세 뭐 국가마다 다 편차가 크고 우리가 약간 높은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쪽은 깎아지고 이쪽은 내려. 보수 진영에서 많은 보수학자분들이 세금을 감세해서 작은 정부를 하자는 이유는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국가가 다시 재정 지출을 해봤자 그 돈이 그 돈이다 해서 이제 이 이론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여윳돈이 한 1억 원 있는 넉넉한 분하고 한 달 여윳돈이 정말 빠듯한
중산층하고 이쪽 세금은 100만 원 깎아주고 이쪽 세금은 10만 원 깎아주면 어떤 쪽이 더 지출이 감도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도. 어느 쪽이 더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세금을 덜 걷고 뭐 재정 지출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 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 경기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그런데 이런 효과가 지금 뭐 그렇게 해서 이분들 세금을 많이 깎아줬는데 그러면 이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분들 세금 깎아줬으니까 넉넉한 분들이나 기업의 투자나 딱히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앙정부가 이제 우리는 못 해주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 니네 네, 예산 가지고 네. 이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교육청 예산 이런 게 이제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교부율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세수가 펑크안에서 줄어들면 교부액 절대액은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지방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중고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세수 펑크가 나면 정부가 일단 우선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그러니까. 교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줄어서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줄어들어 버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또 더 지출을 해야 되니까 네. 이중고가 돼버리는 거죠. 뭐. 통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넉넉한 분들의 세금을 줄이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네, 그건 경제학자들도 뭐 수십 년 동안 다퉈온 거니까. 네, 당장에 트럼프 대통령도 감세한다고 하니까 네, 뭐가 정답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요 통계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나온 그 KB금융의 부자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가 보통 우리가 가계 부채는 2,000조라고 하잖아요. 실제로는 1,900조고 이제 여기에 내가 부채가 있는데 가계 부채가 있는데 내가 가게 차려가지고 자영업하다가 부채가 생긴 거 요거 이제 요 포함하면 이제 가계 신용이라 해서 이건 2,100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계 예금은 조금 더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예금 더 있어요. 아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그렇게 작지 않다니까요. 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청이나 한국은행 통계 보면 우리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 가구의 전체 금융자산은 4,800조 원 정도 됩니다. 가계부채는 대략 2,000조라고 생각하시면 그중에 절반 이상이 예금이고 이제 뭐 주식, 채권 이렇게 4,800조. 금융자산만. 네. 네. 그런데 이 중에 0.9%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국민들이 이 중에 이 금융자산의 59%를 갖고 있습니다. KB금융의 계산에 따르면 2,800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 기준으로 하면 이제 부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뭐 집 이런 게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100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도 한참 네, 이전 버전 아닙니까? 네, 네. 그죠? 옛날 밀리언에요. 그러니까. 100만 달러 아닙니까? 네. 지금 그걸로 부자 뭐 선진국에선 어림도 없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하여튼 그 정도로 편차가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 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말도 못합니다. 선진국은 진짜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 구조가 바뀌고 급여 구조가 바뀌고 특히나 자산 구조 바뀌고 그다음에 기술 혁명이 일어나면서 예. 선진국은 정말 빠르게 큰 부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격차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특정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게 우리 경제에 이로울까?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정답은 모르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열리고 기준금리 다시 또 뭔가 손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2번 내렸습니다. 네. 연속해서 2번 내렸고 네. 이제 3번 내린 적은 우리가 2008년 그때 6번인가 내렸던 것 같은데. 연속으로? 네, 그때야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네. 때니까요. 오늘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결정? 그러니까 한 4, 5일 전에 물어봤으면 저는 오늘 내린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제 의견은 아니고요. 그죠? 저야 전문가들 의견을 전문가들 내린답니다 할 텐데 그 일주일 사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미국 국채 금리가 정말 오늘 밤 사이에는 좀 안정이 됐지만 탄트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경제에서 잘 쓰는 거 발작이라고 합니다. 발작 표현이 네, 아이들 네. 막 우는 거예요. 탄트럼이라고 그러는데 이 뭐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4.8 넘어섰으니까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10년짜리로 돈 빌려주면 미국 정부가 해마다 4.8%를 준답니다. 오. 이게 얼마나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예, 예, 네. 예. 그 이유는 뭐 잠시 후에 시간 되면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금통이 곧 열리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내려야 합니다.
네. 왜요?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무겁고 너무 안 좋아서. 이창용 총재는 일주일 전엔 분명히 내릴 생각하고 물론 이창용 총재 금통위 위원들이 이제 다수결로 하는 거지만 내려야 할 상황이고 내수 침체 내수 소비가 10분기 연속 줄고 있다. 소매 판매 지수로 구체적으로요. 그 사상 처음이다. 우리가 이런 적은 없다. 이건 전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지난해 내수 이제 소매 판매 지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며칠 안 지났으니까. 네. 11월까지는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어떻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2.1%가 줄었는데 2003년 카드 대란, LG 카드 망할 때 이때 이후에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2.1% 줄었는데 그게 많이 줄은 거.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 판매 잘 줄질 않습니다. 마이너스로 가질 잘 않습니다. 코로나나 돼야 줄어듭니다. 카드 대란 이후 처음이에요? 21년 만에 마이너스 2.1%가 줄었습니다. 경기가 무겁게. 카드 대란이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났었던 때였는데 그때가. 그럼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해냅니다. 이 어려운 거. 네. 우리가 저는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봐요. 내수 침체는 이게 무거워지는 맥락이 흐름이 추세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 12월 넷째 주에 카드 소비가 많을까요? 11월 넷째 주에 카드 소비가 많을까요? 12월 넷째 주가 많죠. 그렇죠. 미국 이런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라는 이제 가족들 모여서 칠면조 굽고 그러니까. 네, 세일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연말이 겹치니까. 어쨌든 우리도 그때는 좀 카드 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이나 이렇게 직원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사는 이런 시기잖아요. 지난달 넷째 주에 카드 소비 얘기 나왔는데 11월 넷째 주에 카드 소비액보다 9.9%가 줄었어요. 9.9%요? 네, 굉장히 많이 준 거예요. 와, 얼어붙은 거죠, 완전히 이 정도. 그렇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10% 줄었구나 싶지만 통계는 우리 현실을 다 반영 못 하거든요. 제가 왜 IMF 때 우리 나라 경제 망하고 IMF 때 아버지가 실직하셔서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통계로 보면 성장률 6.5% 까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9.9% 저는 이건 일시적이고 금방 다시 살아날 거라 반등할 거라고 봐요. 계엄령 때문에 깜짝 놀래서 살아나야 하고 그렇지만 소비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안 내릴 수 없다. 우리가 0.25% 내리면 가계부채가 한 이자 부담이 한 3조 원 줄어든다는 게 한국은행 설명이에요. 근데 그 3조 원이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서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민들은 대출이 안 나와요. 중산층들이 3조 원의 이자 부담이 덜해지면 가서 더 지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내리긴 내려야 합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지금 시중 대출금리가 따라 내리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 좋은 지적이신데요. 안 내립니다. 그럼 예금이자만 계속 내려가요. 왜냐하면 정부가 창구지도 했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작년 이제 한 5월, 6월부터 튀어오르면서 정부가 꽉 눌렀고 은행별로 대출 총량이 있거든요. 이거 어기면은 이제 아주 금융당국에서 쫙 이렇게 은행들 째려보죠. 대출 지난 정부가 이 대출 때문에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은행이 대출 규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자율 높이 슬쩍 그래요. 5.2%밖에 대출 안 되겠는데 이러면 대출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예대 마진이 금리 차가 1.2까지 벌어지더라고요. 1.2요? 2.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가 은행들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그저께 뉴스에 그거 나왔던데 그래서 은행 직원들은 오히려 그 임금이 올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가 근데 며칠 전에 신한은행인가 가상금리를 그러니까 그 선생님 원래 저희가 기준이 한 3.3%인데 선생님 신용이나 뭐 급여나 뭐 정규직이시니까 뭐 해서 붙이는 그 가상금리를 0.3%포인트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올해 새로 시작됐잖아요. 은행별 그 총량 대출 그게 이제 새로 제로 세팅된 거니까 은행들이 대출해 줄 여력이 생겼고 그래서 시중 금리도 분명하게 대출 금리도 떨어질 것 같고 만약에 오늘 0.25% 또 내린다면 분명하게 시중 금리는 움직일 것이다. 움직일 거다.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대출 금리 내리기 어려워요. 부동산 시장 대출 늘어나면서 우리가 대출이 1% 늘어나면 집값은 0.7% 정도 올라간다. 어떤 게 선행하는지는 잘 몰라요. 집값 올라가면 이게 대출이 또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 무서워서 대출 기준금리를 못 내린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그런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진짜 서울 한복판도 부동산 시장이 정말 꽁꽁 얼었거든요. 맞아요. 이 어려운 걸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해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은 줄어서 저는 내려야 하고 내릴 거다 이렇게 보지만 국내 상황만 놓고 본다면 100% 내려야 되는데 미국발 요인이 있다. 그게 국채 금리가 지금 4.8%? 미국 10년물이요? 네, 보통 그게 시중 금리를 말하고 옛날엔 그걸 실세 금리라고 그랬는데. 아니, 왜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미국 금리가요? 네. 금리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올해 미국이 한 두 번 정도는 금리 더 내릴 것 같은데 지난주 말에는 올해 못 내릴 것 같아. 에이, 뭔 소리야. 근데 지금 어제 그제는 올해는 미국 연준이 금리 올릴 것 같아. 정말 이거는 시장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최고금리 왜 올라가냐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앨런 재무장관이 선거 앞두고 미국도 그 경기 부양하려고 단기채를 엄청 발행했거든요. 단기채라는 게 1년 미만. 단기채 이자가 싸니까 경기 부양하기 좋거든요. 막 발행을 했는데 미국은 이제 적자 국가니까 정부가 국채 발행해가지고 나라 살림하니까 그건 이제 만기 돌아오면 다시 차환해서 다시 발행해야 되니까 국채 발행 물량이 막 늘어나면서 국채 가격도 많이 발행하면 가격 떨어지고 국채 가격 떨어지면 수익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감세한다 그러니까 감세하면 적자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방법이 또 있나요? 또 국채 발행 또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국채 가격 또 금리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기에 이제 캘리포니아 산불 때문에 저 돈 많이 돈 많이 들어가겠는데 돈 많이 들어가면 뭐 해야 되죠? 또 국채 발행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럼 또 국채 금리 떨어지면 국채 가격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 또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가 안 떨어지면 우리가 여기 미국 금리가 상당히 지금 4.5인데 우리가 이번에 내리면 2.75예요. 너무 벌어지는 건데요. 돈은 이자 더 준다는 대로 갑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장사 잘 되는 대로 갑니다. 저만 하더라도 돈만 있으면 그냥. 그러니까요. 네. 지금 장사 잘 되고 이자 더 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가려면 환전해야 합니다. 그렇죠. 위안하던. 그럼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죠. 딱 원하던 저 미국 가려니까 달러로 바꿔주세요. 이러면 달러 수요가 높아지고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내릴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죽어라 하네요. 결론은 이거네요. 결국. 어제 큰 고비 넘겼으니까 알겠습니다. 시중금리도 내릴 여건 오늘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안정세를 찾았거든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 아무튼 마무리해야죠. 김원장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내려야 한다. 이게 김원장 기자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제는 또 기자들은 이렇게 맨날 어려울 거라 하지만 결국 또 연말에는 또 버티지 않을까. 막연하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장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